트럭이었다. 육중한 물체가 미끄러져 안전하게 정지하는 소리였다. 트럭이 온 것이 틀림없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죠? 이 트럭은 달리지 않나요? 남자는 트럭 앞 범퍼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는 자신의 키 반만큼 작은 여자를 한동안 쳐다보기만 하더니 손에 든 담배를 내던지고는 단숨에 나를 들어올려 트럭의 조수석 안으로 가볍게 밀어넣는다. 그리고 남자가 차에 올라탄다. 트럭. 강영숙. 거친 황사바람이 분다. 버려진 비닐봉지와 광고지들이 휙휙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남자는 하필이면 강남 대로변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자고 했다. 오랜만에 입은 치마가 고층 빌딩 사이로 몰아치는 돌풍에 맥없이 휘둘렸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이 바람이 강해 먼지를 들쓴 구두만 내려다보고 걷는다. 성벽 위 요새처럼 회색 건물 하나가 눈앞에 버티고 서 있다.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주변의 모든 장애물이 일순간 시야에서 사라지고 유독 그 5층 건물만이 환하게 부각된다. 다리 가랑이 속으로 말려 들어간 치맛자락을 제대로 펴고 출입문을 밀고 들어간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미로든 서로를 알아본다. 인상착이나 이름 따위를 서로 말해두었다고는 해도 이름보다는 느낌으로 서로를 알아본다. 창가의 일렬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는 마른 체구의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남자에게 다가가면서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한다. 절대로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초보인 걸 들켜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제 막 탄생 1주년이 되었다는 두툼한 불고기 햄버거의 생일을 기념하느라 매달아 놓은 원색의 풍선들만 아니라면 밋밋할 만큼 단조로운 실내였다. 지나치게 커다랗게 들리는 음악 소리의 비트만큼이나 빠르게 심장이 뛰고 나는 허둥대기 시작한다. 난 미스터 정입니다. 보고 있던 잡지를 접어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놓은 남자는 전화에서보다 톤이 낮은 목소리에 강단 있어 보이는 얼굴이다. 앉고 보니 남자와 거의 팔 한쪽이 붙을 지경이다. 최대한 남자와의 거리를 넓히려고 엉덩이를 빼지만 바닥에 고정시킨 의자이기에 도리가 없다. 이런 날은 일하기 싫죠. 남자는 자리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읽었는지 잔뜩 세우고 있던 어깨에서 힘을 빼며 여유 있게 묻는다. 웬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요. 남자는 허둥대는 모양이 신기한지 바람 어쩌고 하는 말에 슬며시 웃는다. 이런 일 언제부터 했어요? 처음이죠? 남자의 손가락에 걸린 반지가 햇볕에 빛난다. 뭔가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한 답변이 필요한 순간이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회원 자료 관리부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남자의 표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갖고 있는 게 모두 몇 명이죠? 전부 6천이고요. 오늘은 일부만 갖고 나왔어요. 남자는 종이컵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둔다. 사람들은 별스러울 것 없는 표정으로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길 쪽을 향해 나란히 앉아있는 나와 남자에게는 당연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한 번쯤 누군가 이 비밀거래의 현장을 쳐다봐 주었으면 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남자와 헤어져 나가다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면 거리의 누군가는 남자와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 아닌가. 남자는 남은 커피를 다 마시곤 파삭 소리가 나도록 종이컵을 구겨버린다. 빨리 물건을 내놓으라는 표시처럼 느껴졌다. 인명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한 프로그램과 주제어 설명 등이 담긴 라벨이 붙은 디스켓 박스를 종이 가방째로 남자에게 건네주었고 남자는 곧바로 봉투를 내민다.
이렇게 해서 도둑질한 물건을 내다 파는 내 생애 첫 번째 비밀 거래의 순간이 끝났다. 남자는 깃을 세운 코트를 입지도 않았고 색안경을 쓰지도 않았으며 우스꽝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졸거나 휴대폰 벨소리에 놀라 듣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리곤 하는 누가 봐도 은밀한 거래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더구나 남자와 나를 감시하는 눈길은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날 줄만 알았던 거래는 너무나 싱거웠다. 그렇다고 비실비실 웃음이 비어져 나오지도 않았다. 남자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피로한 나머지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축축한 방바닥에 전신을 대고 누워 떠올랐다 사라지고 다시 떠오르는 내답한 이름들의 환영에 쫓긴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미생물의 백색 꿈틀거림처럼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흐린 형광등 아래에서 거대한 덩어리로 뭉쳤다가는 흩어지고 다시 뭉쳐져 내 온 몸을 짓누르는 압력이 만만치 않다. 운전면허 학원 강사들의 노란 자동차가 왔다. 운전면허 학원은 집들보다 좀 높은 산 중턱에 있다. 야간 도로주행 강습을 끝내고 운전면허 학원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은 집에서 좀 떨어진 이면도로 한켠에 차를 세우고 키들키들 웃으면서 담배를 피운다. 오물을 실은 청소차들이 줄지어 하치장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바로 이 저녁 시간이다. 청소차는 차량 통행이 뜸한 한밤중이나 새벽에만 운행한다. 그리고 숨죽이며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몇 채 안 되는 집들. 아버지는 동그랗게 몸을 말고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고 텔레비전은 국적도 알 수 없는 노화방지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다. 거실 창문을 연다. 창밖은 짙은 회색이지만 고속도로 위의 하늘은 딴 세상처럼 새파랗다. 뿌옇게 낮은 하늘 저 끝까지 올려다보면 물방울처럼 반짝거리는 별들이 보인다. 이곳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파란 하늘, 빛나는 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소리, 쓰레기 하치장에서 들려오는 반복적인 기계음은 아버지와 나를 늘 방 안에만 있게 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마음은 이미 터덕터덕 길 위로 나가 있지만 아직까지 나는 밤 산책을 실행하지 못한다. 마루의 베란다 너머로 고속도로가 보인다. 고속도로를 비추는 불빛의 세기가 점차 흐려진다. 라디오를 낮게 틀어두는 것도 시간을 보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바람에 흩날리는 불씨처럼 점점이 사라지는 자동차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생생해지는 하나의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얼굴에 기미가 잔뜩 오른 왠지 바싹바싹 침이 마르는 느낌을 주는 여자가 연못가의 낮은 집 창 앞에 앉아있다. 처음엔 여자 하나가 창 앞에 앉아있는 데서 시작된 이 그림은 여자가 창틀에 턱을 괴고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옮겨간다. 여자의 머리 위로는 수십 마리의 날파리가 날지만 여자는 자세를 흐트리거나 창문 앞을 떠나지 않는다. 또 여자는 해가 쨍쨍한 대낮에 솜털이 까실까실한 살구를 소쿠리째 끌어안고 베어 먹거나 옥수수 기름에 바싹 튀긴 메뚜기를 한 움큼씩 입에 털어넣고 와삭와삭 소리를 내며 씹어 먹는다. 꿈속인지 아니면 그 옛날 어디에서인가 나는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다. 여자가 혹시 과거의 나는 아닐까? 아니면 언젠가 본 이국 풍경의 사진에 덧칠된 나의 환영일지도 모른다. 벌써 덥구나. 창문이라도 열지 그러냐. 마루로 나오시지 왜 방에만 계세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꽃가루 때문에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다는 걸. 아버지는 네이만 입은 채로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아버지, 물 좀 드려요? 됐다. 그럼 정종이라도 한 잔 데워드려요? 싫어. 아버지 등에 스웨터를 걸쳐준다.
아버지의 등골 격은 점점 더 참담하게 드러난다. 텔레비전 전파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마른 몸은 무게감 없이 기괴하게 보인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 늘 함께 있는 사람일수록 머릿속을 잘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작년 늦봄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주 늦게 귀가한 날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 없이 노랗게 들떠 있었고 밥을 차려드려도 먹지를 않았다. 아버진 세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 누웠다. 그뿐이었다. 그런데 문단속을 하러 현관으로 갔을 때 아버지의 신발이 이상했다. 신발 안에 흰 꽃잎들이 그득했다. 뭉그러졌지만 금세 그 꽃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오고부터 줄곧 코끝을 따라다닌 것은 아카시나무 꽃잎 냄새였다.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벗어 걸어둔 옷을 살폈다. 꽃잎은 중절모 한켠에도 묻어 있었고 양복 겉주머니 그리고 안경집 틈새까지도 드문드문 묻어 있었다. 꽃잎과 한바탕 씨름이라도 하고 들어온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꽃잎을 묻혀 들어오는 일은 없었지만 계절이 바뀔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우연하게도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아버지와 나는 이 집을 발견했고 방 2개에서 살았다던 6 식구들은 이삿짐 차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면 도로를 따라 줄지어 걸어서 이사를 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는 또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이 들고 나는 아버지의 마른 몸에 이불을 덮어주고 물 한 그릇을 떠다 머리맡에 놓아준다. 비좁고 낡은 집을 비추는 불을 차례로 끄고 내 방으로 들어가 눕는다. 줄곧 불안감에 시달려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잠도 오지 않는다. 아버지의 방에 다시 들어간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확인한다. 나는 고요한 밤이면 가끔씩 아버지의 숨소리를 확인하곤 한다. 죽은 사람처럼 움직임이 없는 아버지의 몸은 아주 더디게 조금씩 숨을 쉰다. 어느새 새벽이다.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섞인 노랫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새벽녘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들려온다. 무거운 것을 땅 위에 부리는 듯한 소리다. 나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소리에 이끌려 입고 있는 채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아직 어둠이 살아있는 새벽이다. 저 아래 일방 통행로에서부터 청소차가 천천히 집 앞을 지나 하치장 쪽으로 달리고 있다. 청소원 2사람이 양쪽에 매달려 있다. 새벽에 청소차를 슬리퍼 신은 한 남자가 뛰어 따라오고 있다. 남자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청소원들은 늘 그렇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뛰어오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청소차가 남자를 따돌리듯 빠르게 회전해 하치장 쪽으로 올라가고 뒤따라가던 슬리퍼의 남자는 아우성을 치며 하치장 쪽으로 뛰어간다. 그가 왜 청소차를 따라가는지는 그만이 알 것이다. 집에서 좀 떨어진 도로변에 커다란 트럭이 서 있다. 반소매 차림의 남자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다시 짐을 실은 트럭 뒤쪽으로 분주히 오가고 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몸집이 아주 크다. 남자는 고무 발 깔개를 꺼내 플라타너스 기둥에 탁탁 턴 뒤 운전석에 깐다. 침도 뱉고 헛기침도 하고 트럭은 장거리 경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분주하다. 사면이 막힌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 짐칸을 등에 얹은 트럭은 앞바퀴만 해도 4개나 된다. 트럭 너머로 말갛게 하늘이 보인다. 아침 햇살에 트럭의 몸체가 환하게 빛난다. 지난번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남자의 전화 속 목소리는 여전히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었다. 왜 만나자고 하는지. 남자와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또다시 가슴이 뛴다.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건 넘긴 명단이 쓸모가 있었다는 뜻임이 분명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
남자에게 건네준 명단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을 매겨 분류한 일반 회원들이었다. 나는 6천 정도의 회원을 관리하는 관리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중 2천 정도는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 등만 알 수 있는 기본 정보에 속했다. 그렇다고 길거리 붕어빵 장수가 쓰는 봉투에 흑백 프린터로 인쇄되어 나와 돌 만큼 값싼 정보는 아니었다. 어쨌든 나머지 4천, 그 중에서도 2천은 주민등록번호와 가족사항, 신용카드 번호는 물론 자주 이용하는 쇼핑센터와 기호품 목록까지도 죄다 알 수 있는 고급 정보였다. 나는 이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 몇 년 전에 입었던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다. 살이 오른 탓에 어깨가 끼어 불편했지만 남자에게 사무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다.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그 표정과 말투 때문에라도 좀 끼는 옷을 입는 고통쯤은 참아야 할 것 같다. 남자는 종로의 한 레스토랑을 두 번째 거래의 장소로 택했다. 지난번엔 차 대접도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뭘 시키죠? 난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남자는 예의로라도 내게 밥을 먹겠느냐고 물어야 하는데 내 의사 따위는 묻지도 않고 저 혼자 먹을 김치볶음밥을 시킨다. 남자가 밥을 먹는 동안 이동통신 회사에서 설치한 가판대 앞에서 요란한 몸짓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레이터 모델들을 쳐다본다. 남자는 수저질 몇 번으로 식사를 끝내고는 후식으로 나오는 커피를 마신다. 나는 소갈증이 난 사람처럼 계속해서 냉수를 들이켠다. 물잔을 뚫어져라 내려다보며 다짐 또 다짐을 한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엔 금액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우선 오늘은 전과 같이 드리고 상세한 평가를 한 후에 더 드리죠. 그럼 전 팔지 않겠어요. 이번에 더 주시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팔 생각이고요. 거래할 곳도 물색했고. 남자는 내 말을 자르듯 봉투를 내밀며 입술 한쪽을 지그시 누른다. 벌어먹여야 할 아이들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지독하군. 며칠 내로 곧 연락을 드리죠. 내가 거래하는 쪽에도 시간을 줘야 하니까. 그래도 안 되겠어요. 벌어먹여야 할 노인이 계세요. 꽃 구경을 보내드려야 해요. 오금을 펴지 못할 만큼 긴장해서 또박또박 말했건만 남자는 꽃 구경이라는 말 때문인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다. 그리고 내민 봉투 위로 양복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더 꺼내 포개 놓는다. 그리고 잠시 침묵. 화가 났다. 남자는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남자가 일어나 먼저 레스토랑을 나갔고 나는 무조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남자를 아주 어렵게 만났다. 남자를 만나기까지 6사람을 거쳐야 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백화점을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에게 무조건 전화를 걸었다. 그 남편은 다른 한 남자를 소개했다. 그 남자는 광고 사정상 업체를 밝힐 수 없다는 브랜드의 양복을 빼곡히 걸고 저가 세일 매장을 열고 있었다. 그 매장에 걸려있는 옷들은 하나같이 상표가 찢겨나간 채였다. 그 남자는 휴대폰 고리를 질근질근 씹으며 제 애인 얘기만 하던 통신 판매회사 여직원을 소개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변두리 쇼핑센터의 영업 담당 직원과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제법 큰 카드회사에 다녔다는 주부를 소개했는데 카드회사에 다녔다는 여자는 나를 노래방으로 끌고 가 2시간 동안 줄기차게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왔다. 누가 누구를 소개했고 누구한테 소개받아 당신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과정이 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했는지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댔다. 그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나란히 서서
이 거래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이번 만남이 왠지 불안했다. 내 생애 두 번째 비밀 거래는 이렇게 불쾌하고 엉성하게 끝이 났다. 트럭은 밤에만 움직인다. 엊그제는 자극적인 휘발성 염료 냄새를 피우더니 오늘은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며 시동을 건 채 서 있다.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불이 켜진 트럭 안에서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뭔가를 먹기도 한다. 나는 남자의 실루엣이 집 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커튼을 가린다. 그러나 금세 다시 커튼을 여는 건 오히려 내 쪽이다.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는 동안 트럭의 휘파람 소리가 달게 들린다. 남자는 트럭 옆자리에 누군가 한 사람 앉기만 하면 길을 떠날지도 모른다. 어느새 바르지 않던 화장수를 바르는 내 얼굴을 비춘 거울은 깨진 거울이 아니라 황금 거울이다. 감이 얇고 폭이 넓은 꽃무늬 치마를 입고 발길에 닿는 돌뿌리는 경쾌하게 걷어차며 걷는다. 어느새 튼튼한 고무 타이어를 단 트럭이 당당하게 내 눈앞에 서 있다. 남자는 드라이버를 들고 러닝 셔츠를 입은 채 트럭 한 귀퉁이에 나사를 조이고 있다. 남자는 라이트를 켜놓고 작업을 한다. 어둠 속에서도 트럭의 외장은 화려한 은색이다. 나는 작업 중인 그의 등 뒤에 말없이 서 있었고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내던지고 운전석으로 올라앉아 내게 손을 내밀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의 손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봤던 버릇없는 그 남자 손의 2배쯤 되는 크기였고 미세한 밀가루 조직을 덮어 씌운 듯 부드러워 보였다. 웬만한 사람은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을 만큼 큰 손이었다. 남자는 그 큰 손을 청바지 위 허벅지에 올려놓았는데 자꾸만 그 손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남자 옆자리에 앉아 넘겨다본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상자 같았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불빛은 개똥벌레 불빛만큼이나 약했다. 난 이 트럭이 처음 온 날부터 보고 있었어요. 난 하도 돌아다녀서 언제 여길 왔는지 몰라요. 남자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남자는 내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트럭이 온 날을 세는 동안 생수통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마셨다. 파란 싹들만 있었는데 어느새 꽃이 나네. 갑자기 생기가 넘치는 내 목소리가 왠지 어색했다. 남자는 생각났다는 듯이 휘 주변을 둘러봤다. 근데 저 뒤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뒤 짐칸을 가리키는 손짓에 남자는 싱겁다는 듯이 웃기만 했다. 트럭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었다. 수많은 장난감이 있는 방에 처음 들어간 아이처럼 정신없이 트럭 안을 살폈다. 카키색 담요와 두툼한 솜이불, 뜯지 않은 생수병들과 컵라면이 가득 든 상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일회용 종이컵들, 카드와 화투 몇 갑, 헤어무스와 칫솔 치약, 소형 카메라와 지도책, 성경책과 만화책까지. 게다가 큰 가슴을 내놓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실린 잡지와 날짜 지난 신문까지 트럭 안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남자는 내가 트럭 안을 살펴보는 사이 실내등을 포함한 트럭의 모든 불을 환히 켰다. 그리고 라디오 소리를 올렸다. 봄밤에 트럭 불빛에 출렁이는 꽃가루들의 춤을 본 적이 있는가? 남자에게서 나는 쿰쿰한 땀 냄새와 트럭 엔진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 그리고 꽃가루, 식물성과 광물성의 완벽한 어울림에 나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트럭은 서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세상의 그 어딜 가도 괜찮을 고무 타이어로 쭉 뻗은 길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등받이에 머리를 대고 기대어 앉은 남자 가슴 가까이 다가갔다. 내 머리가 남자의 가슴에 정확히 닿았다. 땀에 쩐 그의 셔츠에서 생선 냄새가 났지만
그의 가슴에 머리를 대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이 차는 언제 달리죠? 그가 대답했다. 혹시 돈이 필요한가요? 그의 가슴이 쾅쾅 울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무보조원으로 시작해서 꼭 10년을 다닌 회사였다. 말 그대로 사무보조 업무는 무척이나 단순했고 그 누구라도 몇 시간만 설명을 들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도 오래 지속되자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을 만들어 주었다. 파일들을 빼내어 오던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송별회를 했고 간단한 짐 정리만 토요일 오후에 할 생각이었다. 사무실엔 토요일 근무인 직원들만 점심을 먹은 후 의자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책상 속에서 칫솔이며 손거울, 의료보험 카드와 월급 명세 따위를 챙겨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늘 사용하던 컴퓨터를 작동시켰다.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해서 비밀번호 목록까지 만들어 관리하던 파일들이었으나 정리하는 마당에 읽어보니 보관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했다. 그런 파일들을 지웠다. 그리고 늘 전화로, 회신엽서로, 통신으로 관리했던 회원 정보 파일을 열었고 순간 섭섭함을 느꼈다. 10년을 일했다는 증거로 그냥 가지고 있고 싶었다. 졸고 있던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와서 여직원들과 자주 들렸던 분식집으로 갔다. 삶은 계란을 포크로 부셔 넣어가며 아주 매운 떡볶이를 먹었다. 다 먹고 분식집을 나왔을 때 종업원이 불렀다.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라도 하려나 했지만 내 가슴에 그려진 붉은 고춧가루 흔적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갖고 있다는 그 마지막 2,000명의 명단을 사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지난번 거래 이후로 남자가 전화를 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거래를 좀 더 확실하게 치르고 싶었다. 저녁이었다. 남자가 지정한 장소인 장충단 공원으로 나갔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공원이었다. 남자는 벤치에 나와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전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해요. 오늘은 전보다 2배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단은 진짜 백이라서. 좀 성급했던 건 사실이었다. 남자는 삐딱하게 고개를 든 채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섰다. 뭐가 어째? 2배? 이게 아주 사람을 놀려. 아주 사람을 칠 기세였다.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너 나한테 준 명단이 얼마나 삼류인지 알기나 해? 대부분 주소가 틀려서 찾을 수가 없고 직장을 옮겼거나 그만둔 것들이 더 많아. 게다가 죽은 것들은 또 왜 그렇게 많아? 너 삼류지? 내가 너 같은 삼류하고 거래를 했다는 게 창피스럽다. 너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마. 너 인생이 불쌍해서 봐주는 거야. 그리고 침묵. 남자는 씩씩거리며 나를 노려보며 서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다. 그럼 받은 돈을 되돌려 달라는 건가? 아니면 남은 명단을 그냥 달라는 것인가? 남자에게 할 말을 준비해야 했지만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통에 남자의 말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남자는 조심해 라고 말하고는 한참 노려보다가 휘적휘적 공원을 걸어 지하철역 쪽으로 갔다. 그렇지 않다고, 내가 했던 일이 그렇게 형편없는 건 아니었다고, 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금방이라도 남자를 따라잡을 기세로 몇 걸음 달렸지만 이내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나는 남자에게 넘기지 않은 마지막 파일이 담긴 디스켓을 책상 속 깊숙이 넣어두고는 며칠간 몸살을 앓았다.
어느새 고속도로 주변에도 짙은 녹음이 들고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언덕진 곳마다 들꽃도 피었다. 변함없이 밥을 짓고 변함없이 고요한 밥상을 놓고 아버지와 마주 대하는 날이 이어졌다. 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아버지는 수저 위에 올려주는 생선살을 말없이 입속으로 들여간다.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버지, 옛날에 좋아하던 여자 생각해요?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곤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켠다.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나이가 80에 가까웠다. 일본으로 만주로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녔고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낳고 다녔다고 했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고요함을 벗삼아 산다. 그 많다던 자식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혹시 내가 아버지의 손녀인 것은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 아버지의 자식들 중 하나가 맡겨두었다가 찾아가지 않아 할아버지의 차지가 되었고 이제는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는 악다구니를 쓸 일도 없이 그저 동거인처럼 사는 손녀 말이다. 내년 봄 오기 전에 이 동네에서 이사 가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버지 방 쪽에 대고 다짐하듯 말한다. 난 여기도 좋다. 아버지 꽃 좋아하죠? 아버지 좋아하는 꽃 많이 피는 곳으로 가요. 아버진 대답이 없다. 몸살 끝이라 입속에서는 단내가 나고 더위가 시작되려는지 후텁지근한 기운이 감돈다. 방바닥에 누워 온 몸을 가능한 한 바닥에 밀착시킨다. 이런 자세로 호흡하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남자에게 넘긴 그 명단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수많은 이름들이 그렇게 쓸모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는 게 사실이다. 나는 오래전에 그 명단을 이제야 유통시킨 셈이었으니까. 트럭이었다. 육중한 물체가 미끄러져 안전하게 정지하는 소리였다. 트럭이 온 것이 틀림없었다. 어지럼증이 일었다. 밤 고양이들이 트럭 주변을 맴돌았다. 트럭은 좀 지쳐 보였다. 고무 타이어는 밤 불빛에도 허옇게 먼지를 쓰고 있었다. 남자는 시동을 끄고 트럭에서 내렸다. 남자의 커다란 몸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남자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라이터를 켰다. 그렇게 크고 파란 라이터 불꽃은 처음 보았다. 어디서 오는 길이죠? 이 트럭은 달리지 않나요? 남자는 트럭 앞 범퍼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는 자신의 키 반만큼 작은 여자를 한동안 쳐다보기만 하더니 손에 든 담배를 내던지고는 단숨에 나를 들어올려 트럭의 조수석 안으로 가볍게 밀어넣는다. 그리고 남자가 차에 올라탄다. 남자가 어찌나 큰지 트럭이 잠깐 쿨렁댄다. 남자는 백미러를 쳐다보며 짧은 머리칼을 애써 한 손에 잡아 한 방향으로 빗어넘긴다. 남자의 다음 동작은 트럭의 시동을 켜는 일이다. 남자의 부드러운 손등에 가려진 자동차 키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부드러운 엔진음을 내며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트럭이 길가로 방향을 틀려는 순간 나는 막 핸들을 돌리려는 남자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집을 복잡한 기분으로 쳐다봤다. 트럭은 쉬지 않고 달렸다. 남자가 틀어놓은 라디오는 가는 지역에 따라 주파수가 맞지 않아 수시로 지직거렸다. 달리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남자는 손가락을 들어 어느 쪽으로 달려야 할지를 물었고 나는 선지자처럼 그때마다 느낌에 따라 길을 택했다. 남자는 앞만 보고 달렸다. 남자의 오른쪽 뺨에는 여드름 자국이 있었는데 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그의 표정이 좀 바보스러웠다. 한참을 달려 트럭은 새벽 해안 도로를 따라 속력을 늦췄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트럭이 인도하는 곳에 닿을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이었다. 하얗게 빛나는 아침 자갈길 위를 달리기도 했는데 울퉁불퉁한 길 위를 지나면서도 엉덩이를 아프게 하지 않을 만큼 남자의 운전 솜씨는 유연했다. 트럭이 다시 수많은 표지판과 가로등이 서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을 때는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난 후였다. 트럭은 또 국도를 달렸다. 다시 또 고속도로에서 국도. 남자는 국도 주변의 비닐하우스 무밭에서 이제 막 살집이 잡혀가는 물을 뽑아 손수 껍질을 벗겨주기도 했고, 지저분한 옷이 가득 들었다는 가방 속에서 눅신해진 초콜릿을 꺼내주기도 했다. 게다가 기름을 넣기 위해 들른 주유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나눠 먹던 붉은 간 몇 점과 질긴 천엽도 얻어가지고 왔다.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입속으로 들어가려던 간 조각이 뺨에 달라붙어 버리는 일까지 일어났고, 물병에 소주를 얻어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남자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낮이든 밤이든 졸릴 때 조금씩 자고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먹었다. 피곤하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신기한 여행이었다. 트럭이 나를 내려놓은 곳은 자동차 바퀴 자국만 어지럽게 중앙에 그려져 있는 벌판 한가운데였다. 누런 황토색 벌판 저 만치에 곱비 풀린 말들이 느릿느릿 오가고 있었다. 트럭은 시동을 끄고도 엔진 소리가 쿨럭거렸다. 너무 오래 달린 탓이었다. 남자는 시동을 끄자마자 골아떨어졌다. 나는 감각을 잃은 두 다리에 겨우 힘을 주었다. 저만치 집들이 보였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느려졌다. 한 집에서 여자가 창틀에 턱을 괴고 벌판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늘어뜨린 긴 머리를 두 손으로 만지고 있었는데 뽀얀 먼지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아주 짧은 시간이 흐른 후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가까이 와 내 얼굴과 손, 가슴과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에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여자가 나를 두 팔로 지그시 안아주었는데 여자의 몸에서는 물 비린내가 났다. 공교롭게도 여자와 나는 키가 똑같았다. 여자는 집에서 긴 고무호스를 가지고 나와 집 앞 벌판에서 쌀을 씻었고 밥을 지었다. 트럭은 그때까지도 꿈쩍없이 자고 있었고 밤냄새가 벌판에 퍼져나갈 때쯤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남자는 집 앞으로 트럭을 몰고 와 라디오를 틀었고 라이트를 켰다. 여자는 집안에서 전깃줄에 매달린 전구 소켓을 가지고 나왔고 알전구를 끼워 대문 앞에 매달았다. 흰밥 위에 올려진 반찬은 마른 장작불 위에 석쇠를 얹어 구운 개구리 뒷다리 구이였고 벌판 어디에서 개구리가 났을까 궁금했지만 남자와 내게 끊임없이 밥숟갈을 물려주는 여자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피운 불빛에 검고 마른 벌판이 타버릴 것만 같았다. 밥을 먹고 여자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창틀에 걸터 앉았고 남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어릴 적부터 화가가 꿈이었다면서 구겨진 상자갑 위에 여자와 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남자가 그린 그림은 도무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우리를 웃게 만들었는데 밤하늘을 날다 잠깐씩 트럭 위에 와 앉아있다 날아가곤 하던 새들만큼은 크고 분명하게 그렸다. 밤이 깊어갔고 트럭은 꼭 밤에 떠나야 한다고 했다. 여자는 내가 벌판을 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욱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었고 내 손바닥 안에 자신의 긴 머리를 묶었던 오색 실과 누구의 것인지 모를 이빨이 담긴 유리병을 선물로 주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나는 여자가 내게 준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나는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핸들을 잡지 않은 남자의 한 손에 내 비밀의 징표인 마지막 디스켓을 넘겨주었다.
남자는 신기한 물건이라는 듯 훑어보고는 운전석 주변의 발밑 아무데나 던져버렸다. 그래도 나는 비밀을 고백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얼마를 달렸을까? 남자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본 여자 중에 당신 얼굴이 제일 못생겼어요. 남자는 웃으면서 라디오 소리를 높였다. 가장 깨끗한 전파 상태에서 들리는 유행가 한 곡이 흘러나왔고 남자는 침을 튀기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하늘 위의 흐린 별빛은 끈질기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트럭은 그날 밤 이후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며 낮이며 트럭은 서 있기만 했고 남자의 움직임도 없었다. 어느 날 새벽 트럭은 도난 차량으로 발견되었다. 그날 새벽에 청소차를 쫓아가던 남자가 죽었다. 안개 때문에 뒤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던 청소차에 받쳐 죽었다. 청소차 사고를 수사하러 나온 경찰 2명이 트럭을 수상히 여겼다. 그러고 보니 트럭은 번호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지저분했다. 트럭 안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최소한 운전석에서는 그랬다. 경찰 한 사람은 들고 있던 방망이로 굳게 잠긴 트럭 뒤에 은색 컨테이너 짐칸을 두드렸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남은 경찰 한 사람이 경찰차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왔다. 열쇠 수선공이었다. 수선공은 사다리를 트럭 뒤에 기대어 놓고 올라가 굳게 잠긴 짐칸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열렸다. 경찰 2사람과 열쇠 수선공 그리고 나까지 모두 4사람이 들여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빛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어 보였다. 원숭이였다. 황색 털에 불쾌한 냄새에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뜬 원숭이가 사람들보다 더 놀란 얼굴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햇볕에 순식간에 노출되었다. 형체도 없이 일그러진 채 말라붙어버린 두툼한 종이박스 더미 위에 앉아있던 원숭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다가 잔뜩 겁먹은 눈빛으로 스스로 동작을 멈췄다. 어디서 왔는지, 왜 깜깜한 트럭 짐칸에 묶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원숭이의 눈빛이 불안하게 떨렸다. 원숭이는 긴 팔을 움직여 자꾸 어딘가를 가리켰다. 거기는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였고 원숭이는 낑낑 소리를 내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와 눈길을 마주치려 했다. 나는 원숭이의 눈을 피해 몸을 돌렸다. 야, 이거 가짜 번호판도 수십 개야. 사시미 칼도 2세트나 있어. 경찰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봐요, 이 트럭 본 적 있어요? 경찰이 내게 물었지만 못 들은 척 집 쪽으로 달렸다. 먼지 묻은 나뭇잎 하나가 날아와 가슴 위에 떨어졌다.